인터뷰를 잡아놓은 지가 뭐 한 몇 주 됐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상당히 들어야 될 얘기들이 많은 시점에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뭐 거두절미하고 그냥 쉽게 질문해드리고 거기서부터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그렇죠. 하죠. 예, 선대위 복귀가 지금 가능성이 있나요? 어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언론에서 저와 인터뷰하고 나서 이제 선대위 복귀를 이제 후보 요청이 있으면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제목을 이제 내셨는데, 제가 이제 그때 사퇴 기자회견에서 밝힌 그대로는 후보가 선대위는 사퇴하지만 후보가 요청하는 사안이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당무를 하겠다 이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대위 복귀를 가지고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사무나 이런 것에 제가 협조 요청이 있으면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선대위 복귀는 지금으로서는 생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선대위 복귀에 대한 것은 현재로서는 생각이 없다. 자, 1야당의 그 대표로서 선대위와의 선긋기라는 것이 사실 가능한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잘 기억해 보시면 한 2달쯤 전에도 송영길 대표가 선대위 1심 차원에서 본인이 선대위원장을 그만둘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언급을 한 바가 있었죠. 그리고 선대위라는 것은 원래 그 선거 치르는 과정 중에 특히 대선 정도의 큰 선거면은 한 2-3번 정도의 조직 개편이 뒤따르는 것이 원래 상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2012년 제가 참여했던 선대위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선거대책위에서도 그 당시에 선거 한 70여일을 앞두고 여러 혼란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 김무성 의원이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많은 난맥이 해결되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대위는요 선거 5일 앞두고라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조직 개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조직 개편에 대한 이야기들은 잠시 후에 또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대표님께서 기자회견 때 이른바 이제 윤핵관의 문제를 지적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근데 어제 그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윤핵관은 실체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윤 후보의 윤핵관 실체 부정,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윤핵관이란 용어는 원래 이제 처음에 언론에서 익명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상 당에 해가 되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 인사를 지칭하는 좁은 의미였지만은 이제 언론에 사용한 윤핵관의 의미는 좀 확장된 의미입니다. 결국에는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가지고 때로는 하극상, 때로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개선 조직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윤핵관으로 지칭된 상태인데 저는 윤핵관이 없다는 후보의 인식이 그렇다면 변화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없는데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를 비롯해서 당내에서 일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무래도 후보가 이제 우리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다르게 선대위를 차려본 경험도 없고 내부에서 활동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후보가 검찰 공무원으로서 경험했던 다른 조직과는 선대위 양상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검찰 이제 총장으로서 검찰 조직의 인사를 매일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안에서는 자리 배치만 바꿀 뿐이지 누굴 뽑아놔도 검찰이거든요. 검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업무 능력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뭐 상당한 능력을 갖췄을 겁니다. 그런데 선대위라는 곳은 단순히 공무원 조직이나 이런 것과 비견하기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목표가 다 다르고 사람마다 그리고 능력치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하는 것이 승리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를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는 벌써 내가 출전한 지 오래된 사람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뭐 장제원 의원이 어떤 특임을 맡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장제원 의원이 그렇다고 해서 역할이 없다고 지금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그래서 약간 익살스럽게 부산을 떠나면 제보해라라고 이제 표현한 적도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상 선거 때는 그 후보가 눈에 띄지 않는 공간 속에서 사실 그런 활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장제원 의원도 오해를 사지 않게 활동해야 될 겁니다. 그 누구든지 제3자적 논평가가 또 평론가가 돼서는 아니 될 것이다, 곤란하다라는 이야기를 윤석열 후보가 이제 어제 방송 그 토론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평론도 하고 많이들 하셨기 때문에 논평도 하셨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닌가라고들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제가 바로 이제 페이스북에서 맞받아쳤죠. 제가 하는 거는 평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평가만 위주로 하는 것이지만은 제가 당대표로서 평론을 한다고 보기에는 당 내에서 실제 재연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론으로 묘사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보고 또 이제 윤 후보 측에서는 좀 오해가 있었다 싶었는지 모 저희 당의 4선 의원을 통해 가지고 제가 윤 후보의 원래 뜻은 저를 대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뜻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오해에 가까운 그런 어떤 언론 보도였다 생각합니다. 네네. 그 이준석 대표님 개인적으로 봐도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시진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선대위에서 이제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많은 국민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어쨌든 상임 선대위원장이면은 군대 계급으로 따지면 제가 별 3개 정도는 됩니다. 제 위에 총괄 선대위원장 하시는 김종인 위원장이 별 4개일 거고요. 별 3개쯤 되면은 제 어깨에는 지휘권이라는 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지휘 및 기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제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지휘를 하고 또 그리고 어떤 사안을 테이블에 의제에 올렸을 때 그것이 거부당하고 만약에 지휘권을 부정당하면은 저는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제가 사실 다른 어떤 구성원들에게 면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항명했던 인사에 대해 가지고 스스로 거취 표명할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의제를 다룰 것을 이제 요구하는 그 조직 내에서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상황에 적절한 조치들이 이어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외부까지 갈등이 흘러나가게 되고 저는 제가 시건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준석이라는 한 정치인의 정치 생명, 행보, 앞으로의 5년 후, 10년 후와도 상당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걱정해 주신 분들도 그렇고 또 때로는 저를 압박해 가지고 제가 선대위 복귀를 하길 바라는 분들도 제 정치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정치 생명은 제가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어떻게 길을 빠져나갈까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제가 걷는 행보를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이 이제 그걸 판단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정치하면서 저는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선거를 도우면서 정치를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2016년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저희가 탄핵을 당할 때까지 그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적지적소에 저희 새누리당이 그 당시에 잘못된 지점이 있을 때 말을 하지 못했던 게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벌을 받는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지금 선거 중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지금 선대위가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이 있거나 아니면 또 지적해야 될 게 있으면은 절대 좋은 게 좋은 걸 자두고 넘기지 말아야 된다. 그게 저의 트라우마이자 저의 지난 5년 동안의 고행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이야기들은 해야 되고 그냥 넘어가지 말 것은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정치권에서 어쨌든 정치인들은 전부 다 독립 주체이고 각자 거기서 하는 행동에 따라서 나중에 책임을 지는 것인데 저는 제가 솔직히 당대표로서 면피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제가 어쩌면 저도 아무리 선거에서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숨죽이고 가는 게 묻어가기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소위 별 3개짜리가 묻어가면은 그 조직은 누가 도대체 직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별 3개짜리는 별 3개짜리에 맞는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적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 대선 이후의 행보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의 이후의 행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만약에 대선을 이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정치를 하면서 저는 항상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탄핵의 트라우마가 전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나중에 후회할 만한 정치적 행보를 하면 안 된다.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얼마나 길게 하고 또 어떤 형태로 하는지는 제가 뭐 상황에 따라서 제가 당대표가 될 거라고 작년 이맘때쯤에 생각했겠습니까? 아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거야말로 오히려 물 흐르듯이 가는 것이고 다만 나중에 제가 봤을 때 제가 정치하면서 했던 판단들에 대해 가지고 후회가 있으면 그건 길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시점에서 적어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행보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적 쇄신이 아닌 선대위의 운영 방식 변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데 운영 방식의 변화만으로서 이 뭐 복귀나 혹은 뭐 대화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은요. 예. 선대위 보고 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선대위가 멋있네 그러니까 이 후보 찍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선대위야말로 말 그대로 후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 조직이고요. 네. 그렇다고 했을 때 저는 이 파격이 생기려 그러면은 결국 언론에 노출되는 건 후보 아닙니까? 후보가 얼마나 달라졌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만한 변화가 있으면은 그게 물론 선대위가 그런 걸 기획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면은 그게 파격인 것이지 지금 와가지고 뭐 선대위에서 뭐 A 본부장이 빠지고 B 본부장이 들어갔다 이것 때문에 우리 후보에게 안 줄 표를 주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네네. 결국은 그런 어떤 선대위의 조직 변화든 방식 변화든지 뭐든지 간에 후보의 변화로 귀결돼야 되는 겁니다. 네네. 네. 지금 선대위는 어떤 변화들을 지금 안에 안 계시니까 네. 예 어떤 변화를 갖고 있는 건가요? 저한테 이제 수시로 이제 당직자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당 대표에게 보고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냐고 지금 물어보신다면 아직까지는 그렇진 않다. 변화라는 거는 어떤 조직이든 뭐든 변하면은요. 속된 말로 연습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겁니다. 네. 저희가 당내 선대위의 운영이 상당히 미흡했다는 것을 드러낸 어떤 연습 문제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후보자의 배우자의 어쨌든 사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항명 사태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를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연습 문제 풀어보니까 저희가 제대로 대체 못한 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개편해놓은 선대위의 위력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어떤 연습 문제를 실제로 푸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 반응에 따라 다를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얘기하신 김건희 씨의 기자회견 이거에 대한 선대위의 역할이 있었던 걸로 보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오히려 선대위에서 제가 아까 별 3개라는 별 3개, 별 2개, 별 1개쯤 되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그것에서 의사를 개진하고 후보에게 좀 용기 있게 조언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어야 됐는데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장기화되면서 저희가 맞아야 될 매보다 더 많이 맞은 거 아닌가 그런 인식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는 사실 기자회견 이후에 지지율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변화들은 안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전 담백하게 표현했던 게 그전에도 후보자의 배우자의 대외 활동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후보자의 배우자가 워낙 지금까지 온라인상에서나 아니면은 상대 진영에 의해 가지고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형성된 지점들도 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후보자의 배우자는 그것보다 훨씬 제가 봤을 때 진솔하게 국민들께 말씀드리면은 좋은 그런 어떤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미흡하더라도 어쨌든 직접적인 행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후보자의 배우자의 그런 어떤 사과라는 것이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겠지만은 또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의 영역에서는 지금까지 그분이 묘사되던 것은 좀 오히려 허위에 가까운 부분도 있었구나 그런 것들 그리고 과도한 인신공격의 측면도 있었구나라는 걸 좀 깨달은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평가를 하시는군요. 일각에서는 윤핵관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김핵관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김건희 씨의 어떤 핵심 관계자 이런 역할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살펴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후보자의 배우자가 아마 그래도 저희가 단언코 후보자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후보자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기 그렇겠죠?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후보자의 배우자가 후보자에게 진심으로 하는 조언 같은 것들을 그것까지 배척하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런 어떤 아끼는 마음에서의 조언을 벗어난 범위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또 국민들이 불합리하게 볼 여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징후는 저희가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네네. 윤석열 후보가 부인 김건희 씨와의 유세에 대해서도 본인이 선택할 문제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그림일까요? 유세를 부인 없이 혼자 뛴다. 저는 유세를 후보자가 부인이랑 많이 뛰는 모습은 사실 후보자 중에서 극히 일부가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유세는 보통 후보자 본인이 뛰는 경우가 많고요. 나중에 꼭 가족 동반이 필요한 지점들, 투표일 당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가족과 관련된 행사 이럴 때는 배우자가 동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세차에 올라가고 이럴 때 배우자가 마이크를 잡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후보가 이제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도 큰 단위일 텐데 비근한 예로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께서도
그 강난희 여사께서 굉장히 조용한 내조로 선거를 이제 3번 치른 동안 도우셨거든요. 네네.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또 사람에 따라서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활달한 느낌으로 네네. 선거에 여기저기 좀 도움을 주셨고 뭐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전면에 나서고 안 나서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행사에 늘 같이 나갈 수 있는 행사는 혹은 나와야 하는 행사는 부부가 같이 보여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될 때는 나왔던 것이 뭐 기존의 전례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후보자의 배우자도 이번에 네네. 다들 보셔서 그렇지만은 그런 어떤 공식적인 석상에 나가서 그런 어떤 후보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의 배우자도 그 부분은 좀 자신감과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뭐. 강요하거나 권할 생각은 없다. 이제 본인이 판단할 것이다. 저는 자신감을 가져도 좋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네. 좀 보수층의 결집을 위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사면된 박근혜 후보와 관련돼서도 뭐 한번 찾아가 봐야 되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분들도 있던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박 대통령께서도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거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탄핵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아주 큰 정치적 변곡점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사태에 대해 가지고 박 대통령이 억울한 지점도 있겠지만은 우선 국민들께 당원들께 다소의 불편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겸허하게 말씀하신다면은 그것은 저희 선거 운동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고 네네. 반대로 이제 또 특히 수사 당사자가 이제 윤석열 후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소 불편하게 말씀하시는 비중이 높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선거에 좀 불협화음으로 비춰질 요소가 있습니다. 네네. 저는 근데 박 대통령이 워낙 정치적으로 고도의 판단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잘 판단하시리라 봅니다. 어떤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영어의 몸으로 오래 있다 보면은 많은 심경 변화를 겪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 대통령도 상당히 정신적으로는 강인하신 분이지만은 특히 탄핵이라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불명예이기도 한 만큼 다소간에 좀 불편한 지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셨던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지점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건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뭐 흔히들 얘기하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여당이나 혹은 야당 누구에게 이 사면이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들 많이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선 박 대통령의 어쨌든 사면이라는 것이 국가 대통합의 차원에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 그 그대로를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어떤 시도도 사실 뭐 여측에서든 야측에서든 국민들에게 다소 안 좋게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당대표로서 좀 언론인들 입장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앞으로 오히려 이것을 저희는 국정농단 사태와 같은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시스템을 정비하는 계기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그런 좀 겸손한 자세로 저희 정치권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민주당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결코 기고만장하면 안 되는 것이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전직 대통령으로는 이례적으로 오랜 수감 기간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네. 원래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한 1년 조금 넘게 살다가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박 대통령은 거의 문 대통령 임기 내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게 의미한 바가 크다 봅니다. 결국에는 법 앞에서는 전직 대통령도 굉장히 엄중하게 국민들이 바라본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다른 위정자들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받을 것이라는 거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사면을 받은 것이 뭐 지금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받을 만큼 혹은 그 상황에 맞게 어쨌든 위정자들에게도 어떤 하나의 메시지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근데 박 대통령이 이제 받은 혐의라는 것이 어쨌든 본인에 대한 어떤 뇌물수수보다는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에 대한 뇌물수수인데 그 안에 박 대통령을 위한 뇌물이 들어있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 확장된 법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22년형 가까운 이런 어떤 형을 받으셨는데. 저는 이것은 형량 자체가 굉장히 전례에 비춰봤을 때 이례적으로 높았다 이렇게 보고 박 대통령은 예를 들어 그 최순실 씨가 어쨌든 그 혈연 관계가 있는 분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탄핵이란 불명예와 형사적인 책임을 졌는데 과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전직 대통령들 중에 보면은 참 거론하기 민망하지만은 아들 때문에 문제가 되신 분들도 많고 맞습니다. 그리고 형 때문에 문제 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범죄에 대해 가지고
그 대통령 본인이 책임진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뭐 대국민 사과 정도 하셨지 형사적 책임을 지신 경우는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리가 저희가 되게 엄격해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도 확장된 법리 하에서 좀 이례적으로 센 형량을 받은 것이고 네. 저는 이게 앞으로 반복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만큼 이정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아까 얘기하시는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그렇죠. 예. 그렇게 머물면 안 되겠죠. 예. 동계 스포츠재단 이런 것들을 설립하겠다 했을 때 박 대통령이 거기서 부주의 이상으로 내가 진짜 나중에 노후 대책을 위해서 동계 스포츠재단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까지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네. 다만 주변에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실 기업을 겁박해서 돈을 받고 이런 것들을 통제하지 못했던 것. 네. 그 사람들에게 그런 호가호위만 힘을 실어준 것은 또 박 대통령의 신임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서 포괄적 책임을 지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정도까지 법리가 확장됐으면은 정치인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현재 야나 양쪽 다 대선 후보 교체와 관련된 네. 여론조사가 이제 활발하게 또 얘기가 되더라고요. 네. 어제 한길 리서치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 70.4%,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35.7%가 후보 교체를 원한다. 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 문항을 제가 보면서 약간 의외였던 거는 네네. 이게 근데 문항 설계가 조금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상당수는 이재명 후보의 교체를 원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후보에 상당한 불만족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인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후보 교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당 후보 교체에 대한 것이라면은 문항을 조금 더 세밀하게 설계했어야 되는 거고 네네네. 보편적으로 누군지를 가리지 않고 후보가 어디든 교체된다는 여론을 물으면은 두 개 합집합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문항은 이번에 어쨌든 환기가 되었으니까 네네. 다른 어떤 여론조사에서 조금 더 설계를 잘해가지고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후보 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당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예, 저희 후보가 지금 선거 과정 중에 어떤 중대한 어떤 결격사에 갑자기 발생하지 않는 한 후보 교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후보 교체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지만은 그걸 하려면 이제 최고위원회의 제가 이제 관장하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럴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지금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내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근데 뭐 홍준표 후보도 당연히 당에 책임 있는 당의 대표를 2번 지내시고 대선 후보를 지내신 분으로서 책임 있는 어떤 그런 선거 참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네네. 2030 젊은 층의 어떻게 보면 전적인 뜨거운 지지로 당대표까지 되셔서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바람들을 만들어내셨고 그리고 그 역할들로 당대표의 위치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요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젊은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망을 하는, 아쉬워하는, 혹은 응원하고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당내에서의 어떤 변화나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당대표가 된 뒤로 그 일반적인 당대표와는 다른 길을 많이 걸어왔습니다. 제가 항상 제가 가진 권한을 나누고 그리고 또 개혁을 항상 하자는 거. 원래 당이라는 조직은 되게 민감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내 정치 생명이 걸려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겠다 아니면 변화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하는 것들 태생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 다 제가 그거 맞아가면서 제가 지금 이제 새로운 행보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유의미한 당대표가 되고 싶지 그냥 무의미한 당대표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가시기 전에 지금 일단은 많은 분들이 그 초선 의원들과의 만남도 불발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려의 눈길로 같이 쳐다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뭐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지금 이 시점에서 못하신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당의 초선 의원들도 저랑 이제 간담회를 가지길 바라면서 당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궁금해하시는 지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제가 직접 설명드리고자 초선 의원 간담회를 하고자 했는데 또 당에서 그런 것 자체가 또 다른 이제 또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때문에 우려해서 많은 분이 만류해가지고 이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조용한 정당보다는 항상 토론이 있고 이견이 있으면서도 항상 그걸 조율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당을 원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누군가 절대자의해 가지고 딱 일렬로서 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정당
저는 그런 것이야말로 굉장히 위험한 정당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저희가 경험해봤습니다. 아까 저는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는 것이 새누리당 시절에 저희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카리스마에 돼가지고 저희가 대선도 승리하고 선거 때도 선거 여왕에 의존해서 선거를 이제 승리하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그런 어떤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의사 체계에 반기를 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것이 나중에 가서 오히려 박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언론을 막아버린 경우가 됐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단계에서든지 활발한 소통이 있는 것 그리고 지적 의사표시가 있는 것이 살아있는 정당의 근거고 그랬을 때 서로 인신공격이 아니라 논리로 서로 대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네. 좋은 문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대선 전국 현안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솔직한 이야기들 많이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